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10살 연상의 한 이혼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40대 초중반의 과부나 돌싱녀, 심지어 결혼한 유부녀만 찾게 되어버린 혼자 사는 총각입니다. 3년 전 조그만 개인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겸 주거 공간이 필요한 나에게 대형 수납장과 빌트인 가전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동시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시설, 주차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사무실로도 손색이 없는 복합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지내게 되었다. 오피스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주로 점심 식사와 저녁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눈에 띄는 여자가 생기게 되었다. 그녀는 바로 단골이 된 식당 주인 아줌마인데 40대 중반의 아담한 체형으로 귀여운 스타일이다. 처음엔 30대 후반에 내 또래의 여자로 생각될 정도로 아줌마 특유의 육덕져 보이는 볼륨 있는 몸매의 얇은 원피스를 주로 입고 있었는데 내가 여자를 밝혀서 그런지 몰라도 11살이 넘게 차이 나는 아줌마를 보고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식 맛도 괜찮았지만 아줌마의 외모가 더 마음에 들어 자주 찾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 이상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 처음엔 그저 가벼운 인사 정도, 가벼운 농담 정도 나누며 지내다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저녁 때를 놓쳐버리고 밤 8시가 훨씬 넘어서 그 식당에 찾아갔더니 마침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손님도 하나도 없어 문을 닫으려고 할 때쯤에 찾아가게 되었다. 총각 요즘 어때? 나는 오늘 비도 오고 손님도 없고 외롭기도 해서 장사 빨리 마무리하고 혼자 맥주 한잔 하려 했는데. 그래요? 나도 마침 술 생각이 나던 참인데 아줌마 그럼 저랑 가볍게 한잔 하실래요? 나 혼자 청성맞게 한잔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젊고 잘생긴 총각이 옆에서 마셔주면 나야 너무 좋지.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점점 좋은 기분으로 이끌게 하였고 아무도 없는 식당에 단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다 보니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날따라 아줌마는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육덕지고 예쁘장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5년 전 이혼하고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리에 나는 속으로 이저로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줌마에게 한껏 분위기를 맞춰주며 10번이 넘게 아줌마 같은 여자랑 사귀고 싶다고 어필을 했다. 처음에는 젊은 총각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또래 여자들을 만나야지 아줌마 같은 여자를 별로다. 하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화가 한창 물어익어갈 무렵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고 밤이 외롭다는 걸 슬며시 내비치는 그녀의 반응에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다. 외롭다는 말은 분명 나 들어라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로 바짝다가 앉았다.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면서 슬며시 손을 잡았는데 손에 빼지 않고 오히려 힘을 주어 내 손을 잡는 그녀의 반응에 아줌마도 내가 싫지 않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볍게 한잔 하자는 것이 어느새 맥주 3병씩을 나눠 마셨고 또 아줌마가 오늘 기분이 좋다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노래 몇 곡을 번갈아 부르다 내가 조용한 발라드 곡을 부르기 시작하자 아줌마가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춤을 추자고 하면서 꼭 껴안으며 적극적으로 달려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정태 총각이 너무 좋아 어떡하면 좋지.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노래방에서 나온 우리는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며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무난하게 입성하게 되었다. 나는 속으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여자와 이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면서도 누군지 몰라도 이혼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랑 잘 맞았다. 정태 총각은 얼굴도 훤칠하고 능력도 있고 여자한테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한데 왜 애인이 없어? 글쎄요. 아줌마 같은 여자가 없어서겠지.
앞으로 아줌마가 내 애인 해주면 되잖아. 나 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앞으로도 나 계속 만나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가 나 싫다고 할 때까지 만나줄게요. 식당 아줌마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일 보다시피 하며 어느새 편안한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다. 또래 여자들이나 어린 여자들은 내가 많이 챙겨주고 항상 나한테 뭘 바라기만 하는데 비해 그 식당 아줌마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알아서 챙겨주고 해주는데 그 받는 기분이 싫지가 않았다. 이런 맛 때문에 아줌마랑 연애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아줌마를 2년 넘게 만나오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나이가 훨씬 많은 식당 아줌마 같은 연상녀만 찾게 되었어요. 이젠 또래 여자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네요. 그래서 연상의 아줌마들이 자주 온다는 클럽에도 친구들과 자주 가게 되었고 채팅 앱에도 가입해 주로 40대 이혼녀나 과부 아줌마를 만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채팅 앱으로 만난 7살 연상의 한 아줌마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줌마랑 있으면 식당 아줌마처럼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말이 아줌마지 올해 42살에 애가 2명이나 있는 아줌마라기보다는 훨씬 어려 보여서 저와 같이 다니면 한두 살 연상 정도로만 보였습니다. 가끔씩 전 남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좋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과는 집에서 별다른 대화도 전혀 없었고 집에 오면 밥이나 차려주고 청소 빨래해주는 사람에 불과했답니다. 결혼도 사랑 없이 어찌하다 보니 임신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시며 좋다 하시더군요. 저를 만나면서부터 그 아줌마도 남자에 대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아줌마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아줌마가 다 씁니다. 저를 좋아하니깐 저 만나면서 돈을 다 쓰겠죠. 안 좋아한다면 당연히 돈도 아까워서 안 쓰겠죠. 만난 지 1년이 되던 날에 아줌마가 저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아줌마가 좋기는 한데 솔직하게 결혼까지 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말이죠. 아줌마를 분명 좋아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애까지 딸린 연상녀와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동거를 시작한 남자입니다. 제 동거녀는 전 여친의 엄마입니다. 사실 제 여친은 저보다 5살 어린 친구였습니다. 항상 밝고 외모도 예쁜 친구였지요. 대학에서 만나 5년 넘게 사귄 사이였습니다. 당시 여친은 엄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여친의 아빠는 오래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죠. 그 뒤로 어머님이 홀로 딸을 키우신 것이었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고 일찍 남편을 잃으신 분이었죠. 저랑은 20살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며 좋아하셨죠.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결혼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여친과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어머님께도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친의 집에 자주 갔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도 도맡아서 했고 어머님 모시고 놀러도 자주 다녔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수시로 여친 집으로 갔죠. 어머님도 미안해하면서도 좋아하셨습니다. 남자가 집에 있으니 든든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갈 때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드셨고 명절에도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시더군요. 저도 항상 환영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여름 휴가 때도 어머니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어머님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몇 번이고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여친과 결혼하면 다시 오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친도 제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여친은 사실 걱정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엄마가 혼자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어머님을 모시자고 했습니다.
여친은 좋아하면서도 봐주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죄송스럽다는 이유였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친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긴 제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친은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친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당연히 여친도 저희 집에 자주 왔었습니다. 제 동생과도 친구처럼 친해졌고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 잘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머님을 모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내 마음이 편해야 제가 행복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조만간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시더군요. 이제 여친과 행복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친의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넋이 나간 목소리로 간신히 말씀을 하셨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친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친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여친의 장례를 치르면서 너무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여친을 따라 죽고 싶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제 곁에 있는 여친의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울다가 기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의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목숨을 끊으실 것 같았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수시로 어머님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님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지요. 그런 노력 덕분인지 어머님도 조금씩 회복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갔더니 여친의 물건을 태우고 계시더군요. 저를 위해서라도 딸을 그만 보내줘야겠다고 하셨죠. 어머님은 제게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평생 이분을 지켜드리자고 마음먹었죠. 그날 어머님은 오랜만에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식탁에 여친이 없으니 왠지 허전했지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가 큰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렇게 서로가 아픔을 달래주고 있었지요. 어머님과는 가끔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님은 이제 다른 여자 만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에 꾹꾹 눌러둔 감정이 폭발했죠. 여전히 여친을 잃은 상처가 너무 컸었습니다. 다만 어머님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뿐이었죠. 그제야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자 어머님이 놀라시더군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의 위로가 많이 도움이 되더군요. 마치 여친이 다시 온 것 같았지요. 우리는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슬플 때는 울었고 서로 위로를 해주었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슬픔을 이겨나갔죠.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행을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망설이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일본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여친과 셋이 함께 갔던 바로 그곳이었죠. 어머님이 너무 좋아했던 추억이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여친과 함께 묵었었던 그 료칸에서 묵었습니다. 여친과 함께 갔던 노천탕에도 갔고 함께 맛있게 먹었던 식당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방에서 묵었습니다. 조금 간격을 두고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은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딸을 따라갔을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의 눈에는 또 눈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같은 아픔, 희망을 가진 느낌이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의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자 친구이고 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죠. 어머님이 멈칫했지만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빛이 마주친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원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더 용기를 냈습니다. 마치 여자친구가 살아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되었죠. 어머님도 저를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는 꼭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아침을 맞이했지요. 그녀가 부끄러운 듯 제 가슴이 얼굴을 묻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런 말도 못했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던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그만 각자의 삶을 살자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녀를 더 원했습니다. 이제 저를 위로해줄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제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친의 빈자리를 그녀가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들이자 사위, 남편 같은 존재였죠. 그녀 역시 하루가 다르게 미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잠자리도 거부하지 않았죠. 그렇게 조금씩 저를 자신의 남자로 받아주었습니다. 단순히 같은 아픔을 이겨내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를 사랑하는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 역시 저를 남편처럼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연인 관계가 아니었죠. 부모님께도 허락받기 힘든 관계였지요. 우리가 부부가 되려면 많은 난관을 넘어야 했죠. 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서방님으로 받아들였다더군요. 죽을 때까지 저를 자신의 남자라고 말이죠. 지금처럼 자신을 아껴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떠나도 좋으니 그때까지만 지금처럼 아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작은 원룸을 얻어놓았죠. 부모님은 제가 거기서 자취를 한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원룸은 가끔 한 번씩 가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퇴근은 곧장 그녀의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보금자리였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면 그녀가 수줍은 표정으로 남편을 맞아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미용사예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된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용실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성격도 외모도 취향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재미도 있지만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날은 평일 오전이어서 주로 여성 손님들이 많을 시간대였어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 손님이 커트를 잘하는 미용사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남성 손님들의 커트를 담당해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자리로 모셨어요. 손님께서 모자를 벗으시는데 어려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대머리시더라고요. 보는 저도 안타까운데 본인은 어떠실까 싶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머리 때문에 고민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셨어요.
그동안 대머리 손님을 여럿 빼었지만 사실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목숨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커트도 할 수 없고요. 소개팅에 한껏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가발이나 흑채와 같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드렸죠. 관련된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런 헤어에 어울리는 의상도 알려드리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의 고민을 들어드리니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원형 탈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머리칼이 점점 얇아지더니 이렇게 이마가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며 너무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은 잃었지만 다행히 시험에는 통과해서 떳떳한 위치가 되었는데도 소개팅만 하면 퇴짜를 맞으셨다요. 여자들은 왜 마음을 안 볼까요? 마음이 더 진짜 아닌가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손님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면서 나름 손님과 어울리게 스타일링을 해드렸어요. 손님도 흡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소개팅은 잘 되시길 응원해 드릴게요. 제 응원에 힘입었는지 돌아가는 손님이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더라고요. 저도 그날은 오전 근무만 있어 기분 좋게 근무를 마치고 여유롭게 샵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대신 나가달라는 전화였어요.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죠. 친한 친구의 부탁이어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마침 오후에 할 일도 없어서 마지못해 승낙을 했어요. 친구가 일러준 대로 약속한 장소에 나가서 소개팅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데다 친구 대타로 나간 자리여서 그냥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거였죠. 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데 세상에나 오전에 대머리 손님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이나 저나 깜짝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서로 어색하게 웃음 지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사실 사정이 있어 친구 대신 얼떨결에 나온 거라며 죄송하다고 친구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렸어요. 그분은 약간 허탈해하다가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괜스레 좌불안석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아까 오전에 머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지 그분과 대화하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라는 매개로 인해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었죠. 그분은 머리 때문에 고달팠던 경험들을 얘기하고 저는 왜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지 괴롭다고 얘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저녁 식사로 끝날 자리는 1차, 2차 술자리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그분과 저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제가 전담하는 손님이 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다가 그 간격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면 오셔서 스타일링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스타일링도 매번 달리하면서 코디도 제안해드리고 소개팅 멘트 코치까지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소개팅에서는 번번이 퇴짜를 맞으시더라고요. 그날은 그분도 소개팅에서 퇴짜를 맞고 저도 썸을 타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둘 다 기분이 우울한 날이었어요. 서로 위로주를 산다며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울고 웃고 했죠. 그러다가 그분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풍작이 잘 맞는 거 같지 않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도 재미나지만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라고 장난스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술김이라고 하지만 마냥 장난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허하기도 했고 사랑 그게 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싶었던 때라
바로 오케이 해버렸어요. 여자가 좀 튕기기도 해야 하는데 이분한테는 괜한 마음고생 시켜드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깨어보니 그분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담긴 안부 문자라나요? 그냥 얼떨결에 내지는 술김에 오케이 한 건데 정성이 가득 담긴 러브레터를 받으니 갑자기 오글거리더라고요. 남들은 오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분의 진심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분이 대머리라서 그렇지 저와는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분은 대머리인 것이 자신의 가장 취약점이어서 여성들 앞에서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편했나 봐요. 제 앞에서 그분은 누구보다 남자답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분의 내면이 정말 괜찮은 분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꾸준히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연애라 그런지 그분은 모든 게 서툴렀어요. 데이트 장소 선정부터 데이트 매너까지 한마디로 꽝이었죠. 보통 여자들은 질색할 행동도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위축이 되셨을까 싶어 측은한 마음도 들었고요. 사귄 지 100일째 되던 날 그분이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눈치를 챘지만 모른 척 지켜봤어요. 분위기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조명이 예쁜 산책로를 걷다가 벤치에 앉았는데 그분이 우물쭈물하더라고요. 입맞춤을 하고 싶은데 고민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입맞춤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저를 꽉 끌어안더라고요. 얼마나 떠시는지 그분의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까지 다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날 밤 그분과 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서툴게 나누며 떨림과 설렘의 연속이었지만 분명한 건 그분도 저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멋지게 리드하지 못하면 어때요? 제가 하면 되죠. 세련되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잖아요. 그렇게 그분과 저는 서툴지만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 나이에 맞지 않게 촌스럽고 유치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분의 순박함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겐 대머리 아저씨이지만 저에게는 착하고 멋진 단 한 사람이에요. 느리고 서툴지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꽃길만 걸어요. 나는 올해 45살. 아직 장가를 한 번도 못 가본 노총각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려버렸고 지금은 작은 원룸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어준 건 바로 주인 여자였다. 62살의 그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3년 전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의 집을 떠난 뒤로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그녀는 나를 마치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총각, 오늘 뭐 먹었어? 밥 안 챙기면 몸 상한다. 그녀는 종종 밥상을 차려주곤 했다. 밑반찬이 떨어졌을 때도 이거 갖다 먹어. 너무 짜면 물에 헹궈 먹어도 되라며 밑반찬을 챙겨주었다. 그 따스한 마음은 삭막한 내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보답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룸 관리 일을 도맡게 됐다. 어두운 복도에 전구가 나가면 갈아 끼우고 쌓인 우편물을 정리하며 종종 옥상도 청소했다. 어쩌면 나는 그녀에게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밥 플러팅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그저 소박한 식사였어요.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된장찌개와 달걀 후라이 한 접시. 먹어봐요. 간 맞는지 좀 봐줘. 하며 내밀던 그녀의 얼굴은 조금은 어색하고 쑥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밥상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고사리 나물과 멸치볶음이 추가되더니 그 다음엔 제 최애인 장조림까지 올라왔습니다. 반찬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그녀가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가 느껴졌죠. 20년이 넘도록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그리워했던 제게 그녀의 집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위로였고 가족 같았죠. 밥상 앞에 앉아 국물 한 숟갈을 뜨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식탁 앞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참 쓸쓸해. 가끔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나 남자라도 하나 소개받아야겠어. 이 여자를 외롭게 두면 안 되겠다.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녀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제가 있잖아요. 아줌마 옆에. 그녀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어 올렸지만 그 미소 뒤엔 살짝 떨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누군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상한 질투와 애틋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밥상은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자리였고 그 위에서 우리는 남녀의 정을 나누게 되었죠. 저녁 7시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배가 슬슬 고파왔다. 간단히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하던 중 1층 주차장에서 주인 여자와 딱 마주쳤다. 총각, 이 시간에 어디가? 출출해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려고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에그, 뭐하러 라면을 먹어? 차는 없어도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먹어. 그렇게 나는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아 그녀를 따라 4층 주인 집으로 올라갔다. 총각, 뭐 좋아해? 달걀 프라이 어때? 네, 좋아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그냥 거실에 가 있어. 다 되면 부를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거실에 앉았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밥 먹자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릴 적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그러던 그 따스한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얼른 눈물을 훔치고 밥상 앞으로 나갔다. 밥상 위엔 밥, 배추김치, 동치미, 달걀 프라이,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조금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감사한 마음으로 2그릇이나 먹어 치웠다. 며칠 후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던 중 주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총각, 옥상으로 좀 와줄래? 그녀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서둘러 옥상으로 올라가니 그녀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총각, 나 좀 집에 데려다 줘.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조심스레 업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근데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는데요? 내 옷이 어째서? 그제야 자신의 민망한 차림을 깨달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총각 앞에서 내가 주책이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를 방으로 데려다 놓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각, 잠깐만 들어와 줄래? 괜찮아. 들어와도 돼. 그 말에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긴 머리를 들어 올리며 한마디를 던졌다. 총각, 지퍼 좀 내려줄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남자가 왜 이렇게 숫기가 없어?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빨리 좀 내려줘.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주인 여자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의 섬세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11월인데도 초겨울 날씨에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주말에 늦잠을 자다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일러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온수가 갑자기 미지근하게 나온단다. 주인 집으로 올라가 보니 거실에 난방이 되는 걸로 봐선 보일러 문제는 아닌 듯 싶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실내 온도 조절기에서 온수 온도를 실수로 낮춰놓은 것이었다.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쩐데. 미안해서. 아뇨, 괜찮아요. 여기 온도만 올리면 뜨거운 물 나올 거예요. 그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여기 와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들어요. 그럴까요? 간만에 여자랑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한참 동안 연애를 못 해봐서인지 뭔가 긴장감이 감돌면서 괜히 몸에 힘이 들어간다. 잠시 동안에 어색함을 쫓으려고 그랬을까. 주인 여자는 여지껏 왜 혼자 살고 있느냐? 총각이냐?
호구조사가 이뤄졌다. 한번 파혼하고 나서 결혼을 포기했다. 주저리. 아줌마도 본인 얘기를 살짝 해주는데 10년 전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예단이나 혼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홈패션 전문점에서 일하며 홀로 지내고 있단다. 그러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붙잡는다. 고맙다면서 저녁 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단다. 나는 됐다는데도 한사코 사양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저녁 때 뵙겠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약속한 시간에 그 집 초인종을 누른다. 네, 열려 있어요. 어서 들어와요. 뭐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전복 낙지, 한약재가 듬뿍 들어간 달백숙에 여러 가지 밑반찬으로 식탁을 꽉 채웠다. 이거 너무 진수성찬인데요. 아줌마는 커다란 닭다리를 떼어서 접시에 놓고 먹기 좋게 살점을 발라주신다. 사람이 나이 들면 더 잘 먹어야 돼. 많이 들어요. 아주머니도 좀 드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요. 내가 닭다리를 한 입 빼어 물자 그녀는 흐뭇한 표정으로 날 지켜보고 있다. 이런 집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혼자 살면 다 그렇죠. 앞으로 집밥 생각나면 언제든지 와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원룸 관리는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에구, 그러려고 밥 먹으러 오란 소리 아니었는데. 아뇨,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상부상조 해야죠. 상부상조? 그래요.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서로 필요한 때 말이죠. 호호호, 서로 돕는 거 좋네.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올 무렵 한방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퇴근하고 동네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사고 있었다. 주인 여자도 장을 보러 나오셨는데 마주치게 되어 인사를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줌마를 태우고 집까지 갔다. 집까진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차 타고 가면서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없었느냐? 혹시 자기가 부담스럽냐? 등등 물어보셨다. 그래서 내가 아줌마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면 찐으로 대형 사고 칠 것 같아 일부러 피했다고 하니 혼자서 별 걱정을 다 한다면서 그러지 말고 이따가 자기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란다. 종종 집밥도 좀 먹고 그래야지. 라면만 먹으면 몸 상해라고 하시며 그래서 시간에 맞춰 4층 주인 집으로 향했다. 집안에서 이제 막 끓기 시작하는 김치찌개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녀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김치찌개에 갓김치, 보쌈김치, 계란말이를 들고 오고 마지막에 밥까지. 그렇게 주인 여자와 둘만의 식사가 시작되었다. 총각은 사귀는 여자친구 없어? 없어요. 왜일까?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겼는데. 호, 그래요? 그럼 아주머니가 여자친구 해주실래요? 장난반 진담반으로 대꾸하니까 이 아줌마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다 늙어빠진 과부가 그럼 쓰나? 호호호. 서로 통하면 그만이지 나이 따위가 뭔 상관이에요. 요즘 연상연하 무지 많아요. 나한테야 총각이면 감지덕지지. 근데 총각한테 나는 좀 아니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아주머니가 분에 넘치는 사람인걸요. 아줌마는 살짝 당황했는지 연신 내가 왜? 라고 했지만 표정은 싫지 않은 눈치였다.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새 알 수 없는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라고 하기엔 몸매도 꽤 괜찮으셨고 그분을 떠올리다 잠을 설치는 날도 종종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줌마께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준다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초대받은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뭐라고 설레지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죠. 식탁 위엔 구운 고기와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평소처럼 담담한 대화를 나눴지만 소주 한 잔씩 기울이다 보니 점점 깊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때는 꽤 인기 많았었는데, 에이, 아줌마 지금도 인기 많으실걸요? 그 말에 아줌마가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들이키더니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남자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어. 요즘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 요즘 따라 새삼 쓸쓸하네. 그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댔습니다. 내가 이분의 외로움을 채워줄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 아직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세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죠.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싶어.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있었죠. 그럼
제가 아줌마 애인 할까요? 순간 고요했던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분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웃으셨죠. 정태 씨는 내 아들뻘이잖아. 무슨 애인이야? 그런데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아줌마만 괜찮다면 외로울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 순간의 긴장감이란 저는 어쩌면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닐까 후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진짜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저는 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아줌마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처럼 젊고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으려는지 이해가 안 가? 왜요?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그리고 전 아줌마가 좋거든요. 그 순간 아줌마는 갑자기 크게 웃더니 말했어요. 그럼 진짜 내가 너 애인처럼 굴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와 저는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연애라는 게 이렇게 웃음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나는 인생에 여러 굴곡을 겪어왔어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빌라 전세 사기는 내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 사건으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원룸으로 이사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려던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다. 그녀는 바로 내가 이사한 건물의 주인이었다. 4층에 살고 있는 그녀는 나보다 17살 연상이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첫인상도 특별히 끌리지는 않았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외모도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성격만큼은 처음부터 인상 깊었다. 쿨하고 유쾌한 그녀의 태도는 묘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녀가 끌렸던 이유 중 하나는 엄마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해주는 집밥이야말로 내가 그녀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 이사 온 세입자라 잘 챙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주 나를 찾아와 밥을 챙겨주고 힘들어 보이면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기분을 맞추려 노력했다. 그러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열렸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장난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그럼 나 같은 연하남이랑 가볍게 만나는 건 어때요?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다. 저녁마다 그녀는 내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심지어 우리 집 화장실 청소까지 도와줄 정도로 유달리 나를 챙겼다. 나는 그녀의 관심과 배려를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홀로 지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그녀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되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상부상조라는 명목하에 만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인 관계로 발전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내게 4층으로 들어와서 살자는 말을 꺼냈다. 한마디로 동거를 제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물론 우리는 이미 한 건물에 살고 있어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만나고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한 집에서 산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그녀가 싫은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점에서 망설여졌다. 그녀도 나도 이번 생에 마지막 연애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관계이기에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지금 우리의 관계는 묘하게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정식으로 연애하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부상조라는 우리의 초기 합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나의 생각을 전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야 할까? 그녀와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위안과 즐거움은 분명 크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결국 나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 사이에 분명한 합의가 없다면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질 뿐이다.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소중하기에
더 이상 어정쩡한 상태로 두고 싶지 않다. 그녀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용기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고 신뢰는 모든 것을 지속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은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남편과 나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딴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 섬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고 몇몇 주민만이 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의 잔잔한 소리만이 섬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가 머물기로 한 곳은 섬 중앙에 위치한 오래된 농가였다. 낡은 돌담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당 안쪽에는 커다란 나무와 오래된 평상이 놓여 있었다. 섬의 고요함과 농가의 낡은 정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의 짐을 들어주며 안내해준 사람은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어딘가 수줍어 보였다. 그는 느린 말투로 집을 소개한 뒤 묵묵히 우리를 사랑채로 안내했다. 여기구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정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결혼 초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꼈다. 함께 걸었던 밤거리, 카페에서 나눈 긴 대화, 미래를 꿈꾸던 시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사소해졌다. 이제 우리는 주로 날씨나 간단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고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나누는 일은 드물어졌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실 이번 여행도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떠나온 것이었다. 나는 이 섬에서 다시 서로에게 집중하고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내 안에 묻어두었던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남편은 짐을 정리하자마자 바닥에 몸을 눕혔다. 그의 얼굴에는 무기력함이 드러났고 나는 그에게 미소를 보내려 했지만 그 미소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겉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공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섬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했다. 마당으로 나와 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적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서 나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느꼈다. 남편과 함께 있어도 나는 혼자 있는 듯한 고독감을 느꼈다. 우리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정 속에서 감정은 점차 메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다시 깨우고 싶었다. 이 섬에서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싶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린 열정과 설렘, 그리고 우리 사이에 놓인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 첫날 밤, 나는 그 공허함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섬의 고요한 바람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밤이 깊어가고 섬은 더욱 고요해졌다.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에 닿으며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혼란스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마당을 천천히 거닐며 생각에 잠겨 있던 나는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어두운 부엌 안쪽에서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니 젊은 남자가 부엌에서 감자를 씻고 있었다. 그의 손이 감자를 하나씩 집어들고 물에 적셔가며 정성스럽게 씻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문 옆에 서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섬의 밤은 조용했고 부엌 안에서 나는 물소리만이 작은 소리로 귓가에 울렸다. 그 단순한 일상적인 모습이 어딘가 마음을 끌었다. 그의 손놀림은 단순하지만 부드럽고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물에 잠길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듯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손은 거칠고 단단해 보였다. 감자를 씻는 그의 손놀림은 여유로웠고 그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가 만들어내는 이 평온한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갔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문턱에 서서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유. 그냥 쉬세요. 그는 서둘러 손을 털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괜찮아요. 저도 이런 거 잘해요. 라며 그의 손에서 감자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부엌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우리는 말없이 감자를 씻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내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 시선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관심을 더 자극하고 싶었다. 무심코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척하며 치마 자락을 정리하고 다리를 살짝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그의 시선을 느끼며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그와 함께 있는 이 짧은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느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이 담겨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그의 시선을 더욱 끌어당겼다. 그의 눈빛이 나를 향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무심한 척 감자를 씻으면서도 그의 시선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을 느끼며 묘한 스릴을 즐겼다. 그와의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한편 내 마음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그와 함께 있는 이 고요한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자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나는 그의 눈빛이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며 부엌을 나서려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부엌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마당으로 돌아온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잔잔하지 않았다. 남편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 젊은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밤은 깊어가고 섬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조차 조용히 숨을 죽인 듯 주변은 말 그대로 적막했다. 남편이 깊이 잠든 방에서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답답했고 나는 결국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찬바람이 스쳐가며 내 얼굴을 식혀주었다. 마당 한 구석에 희미하게 밝혀진 부엌 쪽에서 작은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남자가 씻고 있었다. 물이 그의 상체를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근육을 따라 작은 강줄기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의 어깨와 팔에 드러난 단단한 근육은 낮에 보았던 수줍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상을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더 이상 수줍어하는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이 그의 몸을 타고 흐를 때마다 그가 가진 힘과 남성미가 도드라졌다.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내 심장은 멎을 듯 뛰기 시작했다. 놀란 나는 급히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다. 몸이 바닥에 닿으며 다리가 벌어졌고 얇은 옷자락이 허리까지 올라가면서 나의 허벅지 깊은 곳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그 순간 젊은 남자의 시선이 내 다리 사이로 쏠렸다. 그의 눈빛은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은 내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숨을 삼킬 듯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그의 시선은 내 몸을 더듬듯이 느리게 움직였고 나는 그의 눈길에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미묘한 감정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함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읽혔다. 나는 그가 더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렸지만 동시에 그 감정에 휩싸여 나 역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내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만을 의식한 채 그 순간을 공유했다. 그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주는 묘한 긴장감에 사로잡혀 그와의 눈맞춤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둘러싸인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남편은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와의 거리감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다. 이 섬에서의 시간 동안 내가 느낀 감정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젊은 남자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강렬해져 갔고 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남편의 곁을 떠나 조용히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 역시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끌림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서히 다가섰다. 감정이 폭발하듯 서로의 몸을 격렬하게 끌어안으며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다.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강렬함과 열정은 나를 미치도록 자극했다.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열망과 만족감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 내 온몸을 휘감았다. 그와 함께 보낸 그 밤은 뜨겁고도 격렬했다. 우리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 퍼져나가며 둘 사이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와의 순간은 너무도 강렬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동안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내맡기고 있었다. 내 심장은 그의 한숨 소리마다 더욱 빠르게 뛰었고 그의 손길이 내 몸을 스칠 때마다 나는 더욱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에게 몰입하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비밀을 공유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현실에서 벗어나 오직 그와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에 있었다. 그와 함께한 그 밤의 열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침이 밝아오고 우리는 섬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남편은 평소처럼 짐을 정리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어젯밤의 기억에 여전히 붙잡혀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마다 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남자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짐을 마당에 내놓던 순간 나는 마침내 그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의 시선은 잠시 동안 서로에게 고정되었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이별의 인사일 뿐이었다. 배에 오르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농가를 돌아보았다. 이곳에서의 순간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리고 그와의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배가 서서히 출항하자 나는 천천히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그와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비밀스러운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와의 순간들은 나만이 간직해야 할 기억이 되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는 그와의 감정을 더 이상 드러내서는 안 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러나 그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와의 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오랫동안 나를 떠올리게 할 것이다. 섬이 점점 더 멀어지자 나는 그와의 추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기로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그와의 순간들은 내게 잊지 못할 비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와 함께했던 밤이 주는 감정은 다시금 떠올리면 나를 미소 짓게 할 것이다. 이 섬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작은 비밀로 간직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몇 년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손만 대면 사업이 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항상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고 그로 인해 아내와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라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실패는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고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결국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떠났고
3개월 후 저는 등기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서류만 보냈고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되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이 저에게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작은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힘든 싸움이었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사업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사업이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제 서비스에 만족하면서 소문이 퍼졌고 결국 제 사업은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가장 힘들 때 떠나버린 것,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그녀가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를 떨쳐내고 성공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안정되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려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이혼한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만나자고 했고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가 무슨 일로 연락해온 건지 알아보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성공한 지금 왜 그녀가 다시 나타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녀에 대한 씁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때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앉자마자 힘겹게 입을 열고 그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간 후 제비족 같은 남자를 만나 함께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돈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걸 걸었지만 결국 그는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났지만 모두 그녀를 이용만 했을 뿐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절망에 빠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에게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다시 받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미안하지만 그녀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최소한의 도움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작은 아파트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준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의 재회 후 민준은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새로운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설렘의 대상은 바로 그의 아파트 앞집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민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베일에 쌓인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고 민준은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은 앞집 여자가 언제 집을 나서고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일정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고 민준은 그 시간대에 맞춰 자신도 집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척하며 그녀와 마주치는 빈도를 늘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쌓이자 민준은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주는 그녀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마침 그녀가 아이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이었고, 민주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뵙네요.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집 여자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곧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주 뵙는 것 같네요. 이 짧은 대화로 민주는 그녀와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좀 더 계획적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 그녀가 나오는 순간을 포착해 몇 번 더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그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들기 위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날씨에 그녀가 아파트 입구에서 우산을 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산이 잘 안 접히네요.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앞집 여자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민준의 도움을 받아 우산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요즘 우산이 잘 말을 안 듣네요. 민주는 그녀의 우산을 접어주면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고, 그녀는 민준의 친절함과 재치에 점점 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그녀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데 정식으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앞집 여자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내일 오후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카페에서 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과 그녀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그녀와의 만남을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민준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와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아이를 재운 후 민준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정리하고 함께할 음식을 준비하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에게 진지한 감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과 여러 종류의 술을 꺼내 놓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랐기에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 드디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민주는 속으로 생각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는 그녀의 매끄러운 곡선과 늘씬한 다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고 연하게 화장한 얼굴은 더욱 또렷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동안 말을 잃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 결혼 전에는 이런 말 많이 들었었죠.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이 있네요. 라며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민주는 처음 받아보는 윙크에 당황한 나머지 어색하게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을 둘러보며 괜찮아요. 오히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꼭 잡았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손으로 민준의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지켜봤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아서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죠.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직설적으로 오빠는 왠지 밤의 능력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맞아요. 그런 건 경험이 중요하죠. 라고 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농담에 웃음을 나누며 분위기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에 받은 위자료로 생활했는데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2년 만에 바닥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생활비도 부족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걱정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줘요.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오빠, 나를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나 그냥 갈게요. 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순간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당신을 오해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그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가 신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려다 그만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누운 채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던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대었습니다. 그녀도 그에 응답하며 서로의 입술을 깊게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사랑과 욕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마침내 그날 밤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그녀는 민준의 품에 안겨 오빠, 정말 좋았어요. 나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아끼며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앞집 여자의 초대를 받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이모 집에 가서 자고 올 예정이라며 오늘 밤에는 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사랑하는 여자가 바로 앞집에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녀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집에 도착한 민주는 이미 저녁 준비가 끝난 테이블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김치찌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민준이 궁금해 묻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오빠 집에 잠깐 갔었거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절반 이상이 김치찌개더라고. 그녀는 숟가락에 김치찌개를 떠서 민준의 입에 넣어주었고 민준은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에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정말 고마워. 너무 맛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흰색 반바지와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곡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매끄러운 피부가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민준은 가슴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도발적인 미소와 눈빛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참을 수 없는 감정에 그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따뜻했고 그의 품에 안기자마자 민준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점점 더 뜨겁게 키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갈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감싸며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탐닉했습니다. 그녀 또한 민준의 목을 감싸며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들의 몸은 서로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녀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더 격렬해졌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몸을 천천히 탐색하며 민주는 그녀의 모든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그의 손길에 반응하며 더욱 그에게 몸을 맡겼고 그들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며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민준과 그녀는 무려 9번이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 서로를 탐하고 서로의 욕망을 채워가며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서로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9번째 사랑을 나눈 후에야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그녀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들이 나눈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내와의 이혼 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앞집 여자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더욱 단단해진 우리의 관계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